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할까요? 과거 버블 3탄 영상은 너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부동산에 살고 있잖아요. 2010년 초반만 해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몇천만 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집 사봤자 오르지도 않아. 집을 왜 사? 그냥 조금 싸게 전세로 쭉 살면 되지. 그런데 2014년도부터인가요? 스물스물 오르던 집값은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원래 4억짜리야. 6억 주고는 못 사겠어. 기다리면 다시 4억까지는 떨어질 거야. 진짜 떨어질까요? 지금 거울을 보세요. 어느덧 폭락론자로 바뀌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집을 사지 못할까요? 대부분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인구 감소, 가계부채, 세계 경제 위기 등등요. 하지만 저는 채널 초창기부터 이런 이유들을 다 반박하면서 그래도 실거주 1주택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과연 집을 사도 될까요? 과거 4억 하던 집이 6억까지 오른 후 이제 7억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4억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6억까지라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라면 사는 게 맞습니다. 블랙,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고 난리인데 집을 어떻게 사냐? 요즘 다들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하락 이유는 둘째치고 경제 위기에 대한 논란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해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경제 위기를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식상하잖아요. 지금까지 경제 위기는 미국 연준의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시간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를 체크해 볼게요. 회색 부분이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각각 2001년 IT 버블과 2008년 경제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항상 금리의 꼭대기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격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시도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연준은 바본가요? 왜 경제 위기가 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내리고 경제가 좋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당시 경제가 너무 좋으니 돈의 가치인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과열을 억제시켰던 것입니다. 경기 호황 때에는 연준에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오른다고 너네들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마. 우리 금리 올릴 거야. 그래도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5% 이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1년 만에 20%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집을 살 건가요? 안 살 건가요? 안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값이 내년에도 오르고 내후년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도 이에 맞춰 올랐겠죠. 그럼 여러분은 집값 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집을 꼭지에 사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높은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고 대출 연체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버블이 슬슬 꺼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높은 금리야말로 버블을 붕괴시키는 요인입니다. 과거 1990년대 일본도 그랬었고 2001년 IT 버블, 2008년 서프라임 모두 높은 금리로 인하여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고금리 이상의 경제 성장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상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부 뭐하고 있냐? 빨리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잡아야지. 너네 일 안 하냐? 하하하하. 여러분은 지금 처음 겪어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이후 시중의 통화량이 무제한으로 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경제 위론, 통화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지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독일의 주가 지수를 예시로 들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기준금리,
아닙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체크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여러분은 부동산 매수를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준금리 상승폭에 따라 부동산을 살지 안 살지 정해야겠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아니면 더 내릴 기미가 보이면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서 화폐 가치 하락은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요? 최근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 따라 기준금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19년도에만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 조금 무리했습니다. 이거 다 빚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로 인하여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버리면 미국 행정부의 부담이 더더욱 심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달러 정책을 통해 미중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목적도 있습니다.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나도 돈 빌리고 이자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을 향해 마이너스 금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면 막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채권을 더 발행할 거라 봅니다. 채권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지불해야 할 이자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9%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2% 극초반대까지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채권 금리 상승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논리죠. 만약에 채권 금리가 하락,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증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은 반대로 하락하겠죠. 이 역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채권 금리를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유지시켜야만 현재의 경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거나 개인이 파산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대략적인 위치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택을 하나 보유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빚을 내서 주택을 하나 더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 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원래 빚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단 무리한 대출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할까요? 과거 버블 3탄 영상은 너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자세한 지역은 찝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능력도 되지 않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 혹은 그 지역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노려봐야겠죠. 기본적으로 강남, 광화문, 여의도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의 집값이 꽤 비쌉니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는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당연히 능력이 되시면 이곳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이곳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인서울 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미 떴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판교와 마곡이 있습니다. 이곳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마곡은 아직 기업체 입주가 끝나지 않았고 판교 역시 테크노밸리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 부근 역시 유망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이견이 많이 없을 거라 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애초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매수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알아봐야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반도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그냥 영상 끄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반도체 산업 단지가 어디에 있죠? 바로
용인과 화성에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18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임직원 수에 비해 19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임직원 수는 3,000명이 늘었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제 위기가 온다고 난리가 아닌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원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변은 서울보다는 집값 상승률이 낮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쪽에는 판교가 자리 잡고 있죠. 이 부근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자리는 이 정도 됐고 그렇다면 교통과 주변 환경도 좋아야겠죠. 여기에서부터는 본인의 몫이죠. 기본적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여러 군데 후보군을 정했다면 교통과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들어가야겠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분석 좀 하신다면 앞으로 교통과 주변 환경이 좋아질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